안녕하세요. 화상한 홍익 변호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서울 회생법원 항고심 결정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채무자는 2012년부터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는데 2001년 이혼한 배우자에게 약 2,700만 원을 송금하고 전 배우자의 보험료 7,500만 원을 대납했다. 파상관제인은 전 배우자와 자녀들이 거주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, 자녀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요구했으나 채무자는 이를 거부했음. 그렇죠. 전 배우자 자녀들이 거주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이유는 혹시 수도권은 임대차 계약서도 고액보증금이죠. 면제재산 범위가 5천만 원이니까 압류금지가 그 이상의 보증금이 혹시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. 있을 수도 있죠. 그 다음에 자녀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요구한 건 혹시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하거나 취득하지 않았을까? 은닉으로 취득하지 않았을까? 명의신탁이죠. 이걸 이제 자료 제출을 안 한 거죠.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제 면책불허가 시킨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항고심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채무자는 비록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나 그 당시에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2017년 퇴사 후 퇴직금을 개인 채권자에 변제하고 나서 지급불능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. 그러니까 이 당시에 2012년경부터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지만 2001년 이혼할 때 아니면 보험료 대납할 때는 지급불능은 아니다. 단순 채무 초과만으로 개인 파산에서는 지급불능 사유는 아니죠. 개인 파산은 지급불능 혹은 지급정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. 법인하고 상속재산 파산은 채무 초과만으로 단 1원이라도 채무가 많으면 파산 선고를 할 수 있지만 개인은 빚이 조금 많다고 재산보다 순간적으로 많다고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계속적 반복적으로 원금하고 이자를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지경에 빠져야 됩니다. 그걸 지급불능 혹은 지급정지는 뭐 어음이나 부도가 수표가 부도가 났을 때는 추정이 되지만 지급불능은 단순히 채무 초과만으로 자산보다 채무가 조금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불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 판사님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. 비록 채무자가 2012년부터 계속 빚으로 돌려막았지만 빚 돌려막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어야 되죠. 그래서 이제 지급불능은 아니었다라고 보고요. 그 상태에서 전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한 것은 타인이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은 아니다. 약간 과도한 생활비를 준 거는 좀 문제지만 그게 자체가 빼돌린 건 아니지 않냐. 배우자하고 그렇죠? 미성년 자녀들에게 생활비 줘야 되잖아요.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가정법원에서 딱 주는 거 있죠. 지금 올해 뭐 인상됐다 그랬는데 1인당 뭐 60만 원, 90만 원. 그것도 소득에 따라서 비례하죠. 그럼 그 소득에 따라서 어떤 최소한을 주는 거죠. 채무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의심이 갈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설명을 파산에 필요한 설명이라고 볼 수도 없음. 이것도 사실은 관제인하고 채무자하고 뭔가 평행선, 관제인도 이제 그렇죠. 만약에 이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채무자한테 사실조회를 해라. 채무자가 아마 딱 거부한 걸 보니까 뭔가 좀 찝히는 게 있을 수도 있었지만 관제인이 사실조회할 수도 있죠. 자녀의 세목별 과세증명서. 그것만 했어서 거기서 만약에 재산이 있었다는 거를 증명했으면 이건 나가리 시켰을 텐데 아마 항고심에서 글쎄요. 이걸 안 바꾸서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? 아무튼 이것만으로는 필요한 설명이라고 볼 수도 없다.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겠다는 의심갈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. 근데 이걸 이제 한 사실을 보는 관점이 들린 거죠. 실제 일선에서 대면한 관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좀 과도한 소비라든가 과도한 배우자한테 대한 어떤 돈 지급한 걸로 봤을 때는 가장이용 같은 걸 의심했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자녀들이나 배우자 명의로 고액의 보증금으로 은닉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혹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봤으면 뭔가 안 찝찝하죠. 그렇죠? 근데 그거를 또 채무자가 떳떳하면 아, 예, 알겠습니다. 사실조회하겠습니다라고 하죠. 그렇죠? 근데
대부분 아이씨 싫어 안 해 안 합니다. 이거는 조사 범위를 그랬을 때 좀 이것도 보십시오. 한 3, 4년 고생했을 거예요. 2021년 1월 5일자니까 올해 1월이죠. 2019라 62. 2019년에 면책을 불허가를 받아서 항고한 겁니다. 그럼 2019년에 면책을 불허가 받았다는 건 2018년부터 사건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. 그럼 채무자는 만 3년, 3, 4년 고생한 거죠. 그렇죠? 뭐 그 이전에 있을 수도 있고요. 그 전에는 뭐 파산 선고하고 파산 신청하고 선고가 요즘이야 두세 달이지만 옛날엔 뭐 한 서울도 한 5, 6개월 됐죠. 그렇죠? 1회 집회는 이제 뭐 한 3달. 그다음에 지리하게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속행하다 보면 한 1년 이상 걸렸어요. 옛날에도 이런 사건은. 그렇죠? 그래서 설명 의무가 필요한 설명이거든요. 파산에 관한 필요한 설명. 무조건 뭐 자기에 관한 거, 채무자에 관한 거 위주로 해라는 얘기죠. 배우자나 자녀들 뭐 의심 갈 만한 정황이 없으면은 요구하지 마라. 그겁니다. 그렇죠? 파산에 관한 필요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. 하여튼 뭐 항고심에서는 지리한 그 기다림 끝에 채무자는 구제는 받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